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만에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1% 오른 4,036에 장 마감했고요. 기관의 주도적인 순매수가 지수를 이끈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가 한 명으로 줄여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특히 유력 후임이 케빈 해시시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는데 그게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도 잘 갔네요.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932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원 환율은요 40전 소폭 내린 1,46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내리는 아주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하 2.8도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시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클래식화이의 She's 띄워드렸습니다. 백종수님께서 고추밭 정리 중입니다. 해가 뉘기 시작하니 또 공기가 추워지는데요. 그래도 주식시장은 훈훈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고추밭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그 화단에 고추 이렇게 심어놨는데 날이 추워져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이제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서 그냥 쓱 뽑아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미 뽑아버렸는데 어떡하지? 내년부터는 잘 참고해 볼게요. 옥태숙님, 대구도 많이 추워요. 맞나? 퇴근해서 어묵탕 해 먹어야겠어요. 야, 어묵탕 뜨끈한 국물에 그죠? 추워가지고 이제 얼어있는 몸 싹 녹이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점액주 정했네요. 어묵탕.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아시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 다양한 책을 만나는 방과 후 북카페,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12월이 되면 마트나 문구점, 편의점에서 12월 한 달짜리 달력을 팝니다. 좀 특이하게 생긴 달력인데요. 24개의 작은 서랍 또는 문이 달린 상자입니다. 보통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칸을 열어보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놀이 같은 달력인데요.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부릅니다. 어드벤트는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의 출현을 의미하는데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약 4주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19세기 독일 개신교 가정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벽에 분필로 줄을 긋거나 촛불을 하나씩 켜던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종이 달력에 작은 문을 만들어 하나씩 열 때마다 성경 구절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달력으로 발전했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건 세계 2차 대전 직후인데요.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이들에겐 희망을 주기 위해 달력에 새긴 문 뒤에 작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넣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종교적 의미를 벗어나 선물이 담긴 카운트다운 놀이라는 대중적인 상품으로 변신했죠. 지금은 24개의 튼튼한 서랍이나 개별 박스로 구성된 고급형 상품들까지 전략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난감, 화장품, 주류, 운동용품, 심지어 명품 액세서리까지 한정판 구성을 넣은 다양한 어드벤트 캘린더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영국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구매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연말 아이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제품이 불황에 더 잘 팔린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부담 큰 소비 대신 마음을 살짝 끌어올려주는 소액 사치가 잘 팔리잖아요. 여성들이 립스틱으로 작은 기분 전환을 한다는 그 립스틱 효과처럼 어드벤트 캘린더도 저렴하지만 시각적,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작은 사치로 여기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요즘 어드벤트 캘린더가 많이 나오고 또 잘 팔린다는 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찾아오는 작은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도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 매일 열어보는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서랍이 돼야겠어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 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약간 커플룩인 것 같아요. 똑같은 비슷한 네, 비슷한 색깔로. 옷이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네. 자, 오늘 첫 책 뭔가요?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20위에 올라있는 고유지능이라는 책이고요. 오하이오 주립대 앵거스 플래처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교수가 그 인간의 사유, 생각에 관해서 많이 연구해온 책인데요. 네. 이 책 제목 보시면 지능이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네. 참 지능이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공지능 진짜 많이 쓰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면 아이의 지능, 공부 지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인간의 지능이 아니라 기계의 지능을 많이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고유지능이라는 책은 기계와 대비되는 인간 고유의 지능을 다룬 책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좀 탐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표지 보니까 AI를 뛰어넘는 인간 지능의 비밀을 열다라는 문구가 좀 눈에 띄는데 저는 솔직히 그 여전히 AI가 넘지 못하는 그 인간만의 능력이 있다. 아직 내가 더 나은 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서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반대로 인간이 정말 나중에 AI보다 나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AI를 뛰어넘을 수 있나요?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사실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많이 주는 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AI를 이긴다는 문제보다는 이제는 AI와 같이 가는 사람들, 잘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트렌드 코리아 2026에도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AI가 정확해지고 빨라져도 인간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개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휴먼 인더 루프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구에서 먹고 자고 이런 생물 활동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고유 지능을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이 처음부터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책이 미 육군 특수부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미 육군 특수부대라고 하면 굉장히 긴박한 환경에서 빨리 판단하고 잘 행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그 교관들이 그 교수에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병들이 공부 되게 잘하고 IQ 테스트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실제 훈련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병들이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인생 문제는 잘 못 푸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게 또 AI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접근을 하면서 앵거스 플래처 교수가 이 책을 썼습니다. 맞아요. 그게 뭐 학교 우등생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의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하는 사람도 정작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건 아니구나. 모두면서 그 사람이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 고유지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요즘 분위기가 정말 다 AI 시대인 만큼 AI와 관련해서 AI와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파악해서 통일된 것, 이제 그런 걸 뽑아내는 능력을 이제 많이 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생성형 AI가 작동하는 방식도 그런 거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공통된 부분을 뽑아내고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내비친 사람들은 반항아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외라는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에게 힘이 되는 말 같네요. 그렇죠. 예, 안 우리 하는 거, 아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잘한 거죠. 인류 역사의 영웅이 될 아이들이구나.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그 뭐 스티브 잡스나 바이언 고우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네. 스티브 잡스도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전화기 회사들이 이제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보다 정확한 음질 뭐 이런 것들 통화 기능 이제 휴대성으로 생각할 때 스티브 잡스는 그 전화기의 속성을 완전 다르게 해석했죠.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음악 듣는 그렇죠.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컴퓨터 기능을 구형하는 거 그러네요. 이런 식의 예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외를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가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면서 장점이 그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직관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소개를 하는데요. 상상력 그리고 감정 또 상식 이 네 가지가 인간 고유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관, 상상력, 네. 감성 네. 그리고 상식 네. 이 네 가지도 AI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네. 이렇게 발전을 할수록 네. 인간 고유의 지능을 어느 정도 좀 모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요즘에 네. 대화하다 보면 네. 좀 이 녀석 보게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특히 이제 상상력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지 구현도 그렇고 나노바나나처럼 그렇죠. 네. 동영상도 그렇고 AI가 좀 어느 정도 해내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창작도 지금 AI가 해내고 있긴 한데요. 이 책은 그냥 단편적인 소설 작품 이런 쪽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우리의 삶 전반을 얘기합니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살고 죽을 때까지의 이 네 가지를 잘 쓸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말이네요. 네, 과거, 현재를 하나의 선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열린 가능성으로 두는 사람이 잘 사는 삶, 이제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게 좀 와닿지 않잖아요. 잘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와닿아요. 네. 와닿아요? 반대도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네. 반대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잘 못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 좀 와닿는 게 네. 못 사는 사람일수록 과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산다. 네, 그렇죠. 내가 이미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좀 더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다면 좋은 선택을 했다면 좋은 학교를 갔다면 이런 식으로 과거를 분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갇혀서 현재와 미래를 단일한 선으로 상상해버린 거죠. 내 삶은 어차피 안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안 좋은 삶인데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가 잘 사용을 해야지 이제 과거 현재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고 미래를 좀 잘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는 책이네요. 네. 고유지능이었고 다음 책도 만나볼까요? 어쩌면 그 고유지능이랑도 이어질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고유지능 같은 경우는 개인 관점에서 어떻게 살지를 실용적으로 얘기를 하는 책이라면 인류 집단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잘 살지를 이제 설명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네. 바로 형이상학적 동물이라는 책이고요. 그 철학사 연구자인 클레어 맥쿠엘과 레이첼 와이즈먼이 썼습니다. 20세기 철학사의 한순간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철학 이야기인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철학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가 깨닫게 되는 것들을 대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게 포함된 학문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손엠디님은요? 전 약간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나 혼자야 아무도 날 몰라줘.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외롭다 생각도 되게 많이 하다가 우연히 니체와 쇼펜하우어 글을 읽었는데 되게 멋있고 내가 멋있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전공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대학을 가서 인문대에 가서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철학 수업이 근현대 철학 수업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고유 용어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서양 근현대 철학이 좀 더 다양한 철학 조류 중에서도 인식론 기반이니까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칸트와 헤겔로 가는 굉장히 이상한 형이상학 쪽인 얘기가 많다 보니 저에게는 좀 와닿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가지 재미있었던 도덕 철학 쪽에서의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요. 트롤리 문제라는 게 있죠. 트롤리 문제.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기차가 제동 장치가 망가진 기차가 선로 위를 쫙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이제 죽는 거고, 나는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근데 선로를 바꾸면 또 결국은 그 선로 끝에는 1명이 이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던지는 건데.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한 식의 변형이 돼서 이거의 이상한 고전도 되게 많거든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필리파 푸라는 사람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 트롤리 문제 접했을 때 저는 그냥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제기하는 건 내가 알면서도 5명이 죽음에 처할지를 방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 개입해서 1명이 죽더라도 이걸 바꿀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형이상학적 동물들에 등장하는 주인공 4명 중에 1명이 이제 바로 필리파 푸이고, 그 외에 엘리자베스 앤스콤이라든지 메리 비즐리, 아이리스 머독, 이렇게 4명의 여성 철학자를 다룬 책입니다. 제목에 형이상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형이상학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각 너머에 있는 신이라든지 초월적인 존재, 그런 거를 다루잖아요. 네. 근데 아까 손엠디님은 뭐 철학이란 약간 그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거든요. 네. 이 책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좀 재밌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철학 사상에 관한 책은 아니라서 네. 훨씬 좀 부담 놓아두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고요.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철학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과학의 시대가 넘어오면서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가 형이상학이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가 들면서 이제 형이상학은 철학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지 않고 그 이른바 논리 실증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주가 유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1936년에 발표한 언어 진실 논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에이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철학은 끝났다, 더 이상 없다라는 이제 과격한 선언을 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940년부터 이제 유럽이 전쟁에 빠지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벌어지고 나서 이 책의 주인공 4명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철학에서 형이상학,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초월적인 것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 인류가 어쩌면 그렇게 비도덕한 상황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도덕 철학을 복원하게 되는 건데요. 이 책에서 이제 시작이자 끝을 장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56년 옥스퍼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제 그 미국 전 대통령 트루먼에게 명예학위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이나 많은 대학에서 하죠. 그 의례 위대한 정치가들에게 명예학위를 주는데 유일하게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에게 그 원자폭탄 투하를 허락한 사람이었거든요. 방금 아까 말한 그 트롤리의 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앤스콤 외에는 나머지 학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들은 아니 트루먼 대통령은 그냥 해야 될 바를 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들 포함한 동맹국의 그 사상자가 훨씬 더 늘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뭐 왜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덕 철학의 그 역사적인 장면 하나를 장식한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마지막 책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마지막 책은 우리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영화화되는 소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연상한 감독, 대한민국 대표 영화 감독인 연상한 감독이 신라권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지난주 뉴스에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 영화 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영화 쪽에서 1000만 관객 시대는 좀 이제 사라졌죠. 어렵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느낌으로 저예산 영화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연상한 감독도 전작 얼굴에서 총 제작비 2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100만 명 넘게 모으면서 100억 원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연상원 감독이 신라권을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원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작. 근데 이 신라권이라는 제목이 좀 익숙하긴 하거든요. 네. 일본 소설도 하나 있고 그렇죠. 존 밀턴의 신라권도 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원작 소설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오성훈 소설가가 쓴
블랙 임페르노라는 책이고요. 네. 이제 검정 지옥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라스팔마스는 없다라는 대표작이 있는 오성훈 소설가가 쓴 책이고, 이제 원화는 역시 연상호 감독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걸 소설로 쓴 게 오성훈 작가입니다. 오늘 계속 AI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소설에도 AI가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설 속 무대는 한국이 아니고요.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캠핑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탑니다. 네. 그런데 그 캠핑 버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색을 해보니까 어떤 살인범이 집단으로 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일부는 실종됐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그 나라에서 그 슬픔에 잠겼는데 그때 한 테크 기업에서 VR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VR 고글을 쓰면 죽은 아이들의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2020년에도 대한민국에서 그 거북이 터틀맨 이제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기술로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런 그 유가족들이 이제 VR 고글을 쓰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잖아요. 네. 유가족들이 하나둘 일상으로 복원하면서 VR 고글을 점점 더 안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테크 기업에서도 그럼 더 이상 우리 안 쓰니까 소프트웨어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실종된 줄 알았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내 아이는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극초반이고 네. 극중후반에 반전과 여러 가지 스릴러 요소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블랙 임페르노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AI와 관련한 이야기 다른 작품도 꽤 요즘에 나오는데 네. 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국 소설가 중에 이제 이언 맥큐언이 있죠. 속죄로 되게 유명한 네. 영문학의 거장 이언 맥큐언이 쓴 나 같은 기계들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나 같은 기계들. 네, 이거는 그 주인공이 로봇을 사거든요. 네. 근데 로봇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잘 대화하고 그 약간 주인과 그 뭐라고 하죠? 비서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돈도 줍니다. 돈 주면서 주식 투자로 하니까 굉장히 잘 알고. 근데 얘가 그 이 로봇이 점점 더 자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연인을 뺏고 이제 주인의 연인을 뺏고 뭐 그런 되게 재밌는 얘기도 벌어지고, 이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최고의 영문학 거장 이언 맥큐언이 쓴 AI 소설이 바로 나 같은 기계들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언 맥큐언의 나 같은 기계들, 그리고 그 앞에는 블랙 임페르노 만나봤고요. 그 앞에는 형 이상학적 동물들 고유지능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손민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안에는 첫눈이 오고 있대요, 여러분. 전희경님, 김성래님께서 첫눈, 한방눈 온다고 설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근길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게요. 설레기도 하지만 또 이제 퇴근길 오가셔야 되는 분들은 또 조심조심 운전하셔야겠네요. 5372님께서 오늘은 신랑이 힘들다고 해서 같이 택배 배송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춥고 힘들게 일하는지 몰랐네요. 더 잘해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요즘에 배송되는 박스들 보면 배송된 박스조차도 차가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실이 없고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윤희님, 크리스마스 기다려지네요. 저는 호두파이 잔뜩 구워서 선물하기로 했어요. 호두 3kg 주문했어요. 우와, 이 호두 까는 것도 일인데 또 호두 깎기 인형이라도 더 빌려드려야 되나? 호두파이 또 잔뜩 구워놓으면 이게 또 상대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김윤희님의 호두파이는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요. 조희선님, 오늘 같은 날씨엔 이불 속에서 어박목 들으면서 귤 까먹고 저녁에는 어묵탕이랑 라볶이 먹으면서 뒹굴뒹굴 하고 싶네요. 오늘 점액추 다 나왔네. 다 나왔어. 어묵탕이랑 라볶이 먹고 그다음에 귤도 까먹고 딱이네요. 맛있겠습니다. 입맛이 꿀꺽. 네,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이틀 전 미국 자산 시장은 이 트레이드 청산 공포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일본의 초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자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한꺼번에 회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작년 8월에도 이 트레이드 청산 공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퀴즈입니다. 일본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이 투자 기법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는데요. 보기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달러 캐리 트레이드, 2번 엔 캐리 트레이드, 3번 원 캐리 트레이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에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홍콩으로 가보시죠. 홍콩 아파트 화재 관련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어나야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홍콩에서 어떤 일들이 또 남겨져 있는지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게요. 이 홍콩 아파트 화재 일주일 전에 발생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망자 실종자를 낸 그런 사고죠. 네,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에 홍콩 왕푹지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2월 2일 기준으로 사망자 156명, 실종자를 포함한 부상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슬픈 얘기지만 아직까지 사망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일어난 날 하필 홍콩 날씨가 건조해서 네. 초기에 소방관이 빠르게 가서 진화에 나섰는데 불길이 안 잡혔고 순직한 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이번 화재가 건물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벽면에 대한 고수공사를 하다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파트가 홍콩 정부가 지었던 공공주택 아파트인데 지어진 시점이 1983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 법에 오래된 건물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공사 중에 일어나면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게 홍콩에서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그 삼풍백화점 사고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네. 홍콩 사회에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큰 사고였는데 저도 그 화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단지에 한 동도 아니고 여러 동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층 아파트였고 30층쯤 돼요. 네, 근데 이게 눈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공사를 한다고 뭔가 이제 뼈대같이 이렇게 설치를 임시로 해놨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비계라고 하잖아요. 예. 비계. 근데 아파트는 높은데 그 아파트에 설치된 비계가 철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나무였어요, 그게. 그 부분도 먼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이 왜 났느냐, 또 불이 왜 번졌느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찾아야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적어도 외신 입장에서는 이 비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였으니까 대나무니까 이 대나무니까 더 잘 타고 불이 더 잘 번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대나무 때문에 불이 더 잘 번진 거냐 아니면 또 애초에 불이 왜 났느냐 부분에서 묘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묘한 논란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대나무 때문에 불이 번진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집중하면 홍콩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불이 왜 났느냐, 누가 그 불씨를 퍼뜨린 거냐에 집중하면은 홍콩 내 반중 정서, 어떻게 보면 반본토 정서를 강화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이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요. 네. 이게 지난 1997년도가 되어서야 영국으로부터 다시 찾은 좀 특수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반환된 입장에서는. 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때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거든요. 시위가 대단했어요, 정말. 우산 시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뒤에 결국 사실은 홍콩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홍콩이 아직 중국 본토와는 조금 문화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갖고 이 대나무 비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대나무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기법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중국의 그림에 등장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기술인데 네. 지금은 중국 내에서는 불법입니다.
홍콩이랑 딱 맞닿아 있는 중국 땅이 션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셴젠. 여기는 1994년부터 대나무 비계 사용이 금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아예 그 당법이 만들어졌어요. 2022년에는 대나무를 아예 쓰지 마세요. 비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군요. 근데 이 법이 중국 안에서도 이제 특별 행정구로 지정이 되고 있는 홍콩에선 적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또 어떻게 보면 땅이 좁고 하니까 네.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렇죠. 오래된 건물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을 돈을 이만큼이나 내고 살아 하는 문제가 홍콩에 있는 건데 이제 길은 좁고 따닥따닥 붙은 건물도 고치거나 이럴 때 무거운 철제 비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대나무 비계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게 홍콩 문화다 하는 홍콩 사람들의 묘한 자부심이 있답니다. 네. 뭐냐면 대나무 비계라는 거 타는 거 자체가 배워야 되는 어떤 기술에 가깝대요. 4년 넘게 배워도 이거 못하는 사람 많다. 이런 인터뷰가 홍콩에 등록된 이 비계 기술자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또 옛날 영화긴 한데 성룡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서 네. 옛날에 러시아워 2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때 배우 송영이 홍콩 로케이션에서 이 대나무 비계에서 막 스릴 넘치는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네네. 액션씬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이 대나무 비계 약간 낭창낭창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홍콩에선 이 대나무 비계를 만드는 데만 매년 7m 길이 대나무 수백만 개가 사용될 정도로 건축에 정말 널리 이용돼 왔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홍콩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에 대나무 비계를 만드는 분들이 모시는 신이 홍콩에는 따로 있을 정도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홍콩에선 대나무 비계라는 게 어느 정도 문화적 의미가 또 있는 거죠. 뭐 오랜 역사와 뭐 어떤 문화적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방식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안전이 최우선인 건축에서는 철로 만들어진 그 비계보다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대나무가 아무래도 철보다는 열에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고 가벼운 만큼 철보다는 또 잘 부러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통계 찾아보니까 화재 사고 말고요. 대나무 위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인명사고가 홍콩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홍콩 정부도 이 공공건축 사업, 홍콩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건축물의 절반은 대나무 쓰지 말고 금속 비계 쓰세요. 이렇게 정해놓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기는 하는데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해요? 처음에 이제 홍콩 정부가 안 그래도 이제 신규 건축물 50%는 대나무 말고 금속 비계 사용하라고 얘기도 했었으니까 네. 처음에 여러 가지 뭐 모습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부각이 돼서 홍콩 정부가 아예 이제 대나무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빠르게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홍콩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거 문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 보면요. 이 대나무가 되게 까맣게 그을리긴 했는데 까맣게 그을렸다는 말은 불에 녹아내리거나 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죽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죽통밥도 뭐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비계 씌이는 그물 같은 게 원래 불에 타면 안 돼요. 녹아내리면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다 녹아내리고 불탔어요. 그래서 불을 키운 게 대나무가 아니지 않느냐. 난연 기준 못 맞춘 이제 불에 안 타는 걸 난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못 맞춘 불량 재무 때문에 불이 난 거 아니냐. 불이 더 커진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니까 대나무는 죄가 없는데 오히려 기준에 못 미치는 재료를 쓴 건설사가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눈 감아준 정부나 법의 허술함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현지에서 좀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연성 자재랑 뭐 스티로폼 덮개 이런 게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냐. 그렇죠. 그래서 외신 기사들도요. 조금씩 대나무 문제가 중국과 중국의 편입이 뒤늦게 된 사실은 다시 되찾은 땅인 이 두 세력이라고 할게요. 세력 간의 정체성 문제다. 아이덴티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정부가 바빠진 게 이번 사태가 홍콩 내부의 반정부 정서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서 반본토 정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중국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요. 홍콩 당국이 남성 한 명을 이 화재 사태 관련해서 체포를 했는데 네. 이분이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닌데 왜 체포를 해요? 이 사람은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화재 이후에 정부가 후속 조치 제대로 해라.
이렇게 시위하고 청원했던 사람이에요. 어. 이런 청원이 홍콩의 불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홍콩 정부의 논리였던 거예요. 아, 그만큼 예민하게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 이후에 어떤 홍콩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길래 홍콩 정부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겠네요. 제가 원래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세계의 돈 흐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분란 이후에 홍콩에 계신 분들이랑 여러 얘기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홍콩 사람들 대부분의 심리라고는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전제 두고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부에서 홍콩 사람들 일부에서 특히 SNS 중심으로 이번에 홍콩에서 불난 거를 이제 중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홍콩인들의 문화를 이참에 후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낙인 찍어 놓고 또 정부가 했던 잘못들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콩에서도 이제 건설 잡부는 우리나라처럼 좀 힘들고 힘든 데에 비해서 더는 좀 덜 주는 3D 업종이니까 홍콩에 있는 사람들보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대요. 말은 통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 분들의 그 특징이 어디서든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거예요. 건설할 때 피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데도 피운대요. 실제로 이번 아파트 화재 원인이 이 담배 꽁초로 인할 수 있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 담배 피운 사람이 중국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랑 얘기했던 분은 아니 그래도 인부가 홍콩 사람이라는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또 어쨌든 대나무도 뭐 화재 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 고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 홍콩 사람 맞느냐 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관련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 아까 화재 이후에 정부 비판한 사람이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홍콩에서 지난해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자로 간주가 되면 경찰이 기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신 의심됩니다 하고 최대 16일 동안 구속을 바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법이죠. 네. 그리고 아예 이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최대 형량이 종신형이더라고요. 강력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지금 겉으로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시장의 허브 홍콩이라는 곳이 속으로는 그런 강력한 법이 필요할 만큼 아직까지 반중 정서라는 게 물 밑에 남아있고 또 그게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 초대형 화재 사고가 보여준 홍콩의 또 다른 장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홍콩에서 이렇게 좀 더 이상 사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비극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도 좀 살펴보죠. 넷플릭스 잘 보면 그 안에 뭐 슈퍼맨이나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이런 콘텐츠는 사실 못 봐요. 예. 근데 어쩌면 넷플릭스에서 앞으로는 해리포터를 볼 수 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슈퍼맨,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또 뭐 왕좌의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명품 콘텐츠를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M&A 시장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회사 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수십조 단위로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름도 아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고 했잖아요. 네. 디스커버리 그 다큐멘터리 회사 또 합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빚이 커진 거예요. 빚은 많은데 이 회사가 가만 보면은 드라마, 영화 이런 건 정말 소위 말해서 기깔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기깔나게 잘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 드라마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 에미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치 우리나라 뭐 청룡 영화상처럼. 그런데 이 에미상에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든 작품들이 후보에만 170회 올랐을 정도로 올해 기준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인수 전에 넷플릭스가 뛰어들었고요. 워너브라더스 사업부 인수를 하는데 넷플릭스는 우리 전액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째째하게 뭐 주식 같은 걸로 안 주고 그냥 현금 드릴게요, 이런 강수를 뒀대요. 그래서 만약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하면 넷플릭스 안에 워너브라더스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슈퍼맨, 뭐 해리포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워너브라더스 인수 전에 그 넷플릭스 말고도 영화사 파라마운트, 예.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했을 때 우리 K 콘텐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데몬헌터스 같은 우리 콘텐츠를 사실 최근에 가장 세계에 많이 알린 창이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오징어 게임 잘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거 어떤 기존에 있었던 뭐 마블 세계관이던가 어떤 세계관 없이 그냥 스스로 우리가 만들고 또 넷플릭스가 발굴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콘텐츠잖아요. K-팝 데몬헌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만큼 자체 콘텐츠 발굴하는데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편견도 크게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게 더 잘 될 거야. 미국 거 투자 더 많이 하자. 뭐 이런 느낌이랑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뒤집어 보면 어떻게 넷플릭스가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슈퍼맨 같은 컨텐츠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오리지널을 만드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회사인 거예요. 사전 투자도 당연히 크게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넷플릭스가요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하면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로서는 일단 내가 산 회사 콘텐츠 강화하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맨을 이용해서 드라마 시즌을 제작을 해서 넷플릭스에 팡팡 투자를 해서 뭐 공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말포이가 오히려 인기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오. 뮤지컬 영국에서 뮤지컬 말포이가 있는데 그 말포이 배역을 했던 분이 나오면 막 기립박수가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포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외전이 뭐 HBO 맥스라고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새로운 오리지널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콘텐츠 같은 거에 투자를 했던 그 돈들이 해리포터에 가거나 슈퍼맨의 새로운 시리즈에 가거나 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인수가 되게 성공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돈 걱정 없이 발생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이 산업계에서는 경제 용어 가운데 하나, 경제 용어라기보다는 경영 용어에 가까운데 승자의 저주라고 아마 있죠.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라는 거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이제 회사를 인수전하는데 승리를 하고 이 회사를 가져왔는데 당신을 가졌는데 오히려 인수하느라 너무 돈을 많이 썼다든가 시너지 내려고 오히려 경영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우리 본사까지 같이 망해버리는 그런 거를 승자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승자의 저주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예 콘텐츠 투자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라는 큰 회사를 먹는다면 한국 문화산업에 있어서 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승리하는 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그리고 또 관련해서 투자 측면에서 이게 한국 기업한테는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런 뉴스를 읽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이게 인수전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깊게 안 해보게 되는데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기회였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일본의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또다시 청산 우려가 커졌던 이 투자 기법의 이름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2번. 엔캐리 트레이드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1006님 그리고 날씨가 몹시 춥네요. 이 추위를 녹여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더 감사한 문자 보내주신 8136님 그리고 유튜브로 듣다가 본방 찾아오셨대요. 너무 재밌다고 경제 공부 중인데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신 6092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조성모의 To Heaven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